자, 이제 오늘은 아주 좋은 유익한 정보를 강의 4꼭지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무릎 아픈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전 재산을 가감 없이 다 나눠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면 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병증이 생기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 박혜미 가정의학과 과장이 봐드릴 거고, 수술하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그랬더니 아픈 거하고, 두 번째는 수술하다가 죽을까 봐, 마취 안 깨어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뭐가 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 김초로 교수님, 서울대학병원의 부원장님 하셨고 노인병센터 센터장을 하신 김초로 교수님이 해주실 거고, 마지막은 아산병원의 김종혁 교수님이 계세요. 교수님이 기조실장을 하셨고 의사 중에서 인문학 강의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저보다 이제 대학 1년 선배세요. 1년 선배니까 60대 초반이 됐죠. 그래서 근데 이분은 50대 초반에 당신 스스로 손가락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이 생명의 위험을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수도 없이 많은 성찰을 통해서 의사 중에서 가장 멋진 강의를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오늘 그렇게 4꼭지가 있어서 처음 2꼭지 강의하고 잠시 쉬어서 화장실 다녀오실 거고, 뒤에 2꼭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 어려우시면 중간에 일찍 가셔도 되고, 그런데 체력이 허락하시고 마음이 허락하시면 끝까지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은 40분 강의인데, 오늘은 제가 미리 양해를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강의 내용이 무척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고 있는 무릎에 관해서 제 전 재산을 다 창고 세일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것도 있고, 저 뒷자리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저를 도와서 여러분들을 잘 도와드리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의사 이상으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근무 끝나고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라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강의도 같이 있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빠뜨리면 안 돼서 신속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혹시 들으시고 나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남아서 오늘 저 밤 8시까지 하나도 안 바쁘거든요. 끝까지 다 답변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질문 꼭꼭 적어놨다가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제 안전벨트 좀 매세요. 좀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 제목은 무릎이 아프세요? 수술 전에 꼭 알아야 될 사안들,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술을 하는 이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지요. 이제 무릎이 아프면 사는 게 삶도 같이 아픕니다. 얼마나 무릎이 아프면 삶의 질이 떨어지느냐 하면, 천식이라는 병은 숨을 못 쉬는 병이죠. 숨 못 쉬는 것 다음으로 무릎이 아프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무릎이 아프면 우리 덮어놓고 걱정부터 하거든요. 근데 무릎이 아프다고 다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 따져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요 3가지 사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병 때문에 아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병이 아닌데 그냥 그런 상황,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원래 정상인데 내 그냥 마음이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각각을 좀 살펴보면요, 병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무릎에 생각하는 병은 관절염이나 연골판이 찢어지는 것, 인대 손상, 이것이 제일 흔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치료를 해요. 상황은 병은 아닌데 내가 이런 상황으로 아픈 거기 때문에 상황은 바꿔주면 돼요. 체중이 늘었다.
그러면 아프겠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다. 생활 습관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는 생활을 계속한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30층을 계속 왔다 갔다 거렸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상황에서 안 아프면 이상한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상황을 바꾸면 되지 뭐. 체중은 늘었으면 좀 빼고, 운동이 과한 것 같으면 조금 줄여주고, 쪼그려 앉고 나서 자꾸 아프다 그러면 의자 생활을 해주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집에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병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데 괜히 내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나이 들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 나이 드는 건 병이 아니죠. 그렇죠? 나이 드는 게 왜 병이에요? 자연의 섭리죠. 그렇게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여기저기 자고 나면 뻐근하게 아픈다든가, 계단을 오르고 나면 무릎이 좀 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증상이에요. 여자들이 대개 50대쯤 되면 완경이 되잖아요. 그 무렵쯤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심해지면서 관절도 약해지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근력도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요. 그때 도대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 갱년기 증상. 그 다음에 무릎에 소리가 나는 거. 윤곽사는 소리가 안 나지만 무릎은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럼 그렇지, 나이 들었으니까 나이 들어야지. 나이 안 들면 철이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갱년기 증상 대개 2, 3년 지나면 좋아집니다. 무릎에 소리 나는 것은 왜 나느냐 걱정하지 말고 병이 아닌 한은 놔두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신경도 안 쓰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릎에 병은 뭐가 있나를 좀 한번 알아볼게요. 무릎의 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관절염, 다쳐서 오는 것, 과부하나 적응장애.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진료실에서 보면 문 열고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앉고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딱 보이는 종이 한 장만 보면 사실은 제 마음에는 이미 견적이 다 나와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치료하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걱정해야 되는 병이 이렇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좀 해볼게요.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흔한 거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이란 뜻은 퇴행이라는 건 거꾸로 갈행,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노화와 마모에 의해서 관절이 이렇게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정상이에요. 근데 무릎에 아프기만 해. 퇴행성 관절염 증상, 다시 말하면 50대 중반쯤 됐는데 무릎이 아픈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정상이에요. 그게 관절염 1기예요. 이렇게 보여요. 2기는 증상도 있으면서 조금 관절염 소견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이런 데 약간 튀어나온 게 보이고 관절 간격이 살짝 좁아져요. 그런 경우에는 약하고 주사로 치료하는 거예요. 3기가 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연골이 이제 절반 이상 닳아서 없어지고 엑스레이에서도 보면 이렇게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경우, MRI를 하면 훨씬 더 심해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수술을 고려하는 거예요. 4기는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져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와서 저한테 어떻게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얼굴 보고 나이 보고 엑스레이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 다음 저가 딱 알겠죠? 여러분들 음식할 때 보면 우리 견적이 나오잖아. 똑같은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관절염은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관절 내시경을 해서 하는 수술, 흔히 시술이라고 하는 수술이에요. 두 번째는 절골술, 다리가 오자다리가 있으면 그 다리를 똑바르게 만드는 수술. 그 다음에 인공관절 중에서 이렇게 반만 바꾸는 수가 있고
전체를 바꾸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절염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느냐? 그러는 게 아니고 요 세 가지를 딱 따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고 나서 이것저것 물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치매는 없으세요? 누구랑 사세요? 아파트에 사세요? 사는 건 어떠세요? 이런 걸 자꾸 묻는 이유가 요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관절염이 아무리 심해도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러면 수술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행성 관절염은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100살까지 살 수 있으면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절염이 심해도 운동 치료하고 파스 붙이고 찜질하고 이렇게 가끔씩 주사 맞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러면 수술 안 해요. 그렇죠? 비수술적 치료가 더 이상 효과 없을 때 수술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 중요해요. 수술을 해서 결과가 좋아야지. 흔히 우리 영화에서 보면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죠?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수술을 했으면 결과가 좋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수술을 했을 때 그것이 증상 해결, 아픈 것도 나게 해주고 병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을 때 수술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관절경 수술이라는 거, 흔히 시술이라는 건 언제 하느냐?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게 있어요. 무릎은 뼈가 있고 뼈 끝에 관절 연골이 있고 그 사이에 소생딸 모양으로 생긴 연골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베어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충제. 이게 찢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다듬어내거나 꿰매주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골이 조금 닳았다. 그러면 연골 성형술, 연골을 조금 레이저로 다듬어 주거나 미세 천공술, 뼈에 구멍을 뚫어줘서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가 나와서 연골을 만들도록 하는 거, 아니면 연골 이식 수술을 하거나 줄기세포 이식을 하는 거를 관절경 수술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관절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수술 받은 적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그냥 수술은 안 받았고 시술 받았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시술이라는 것은 정의가 우선 마취를 국소 마취만 해야 되고 외래에서 하는 것을 시술이라 그래요. 근데 입원해서 마취했다. 그러면 그거는 시술이 아니고 수술이죠. 그렇죠? 근데 왜 시술이라 그럴까? 수술하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인생이 꽃길인 거야. 인생을 살만한 거야. 서로 내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서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시술이라고 얘기하는 건 설명하는 의료진도 환자분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그러고 듣는 우리도 좀 편안하게 하려고 시술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관절경 수술은 수술입니다. 자, 그리고 관절경 치료는 척추 마취를 해야 되고 입원을 보통은 3, 4일, 아주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2박 3일 있기도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관절경 치료는 시술이 아니라 관절경 수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우리나라 전체 정형외과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뭔지 아세요? 관절경을 이용한 무릎 시술이에요. 그 시술이 뭐냐면 연골판 찢어진 걸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게 효과가 있으면 왜 문제를 삼겠어요? 이게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병원들에서 가장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선 환자분들은 괴로우니까 약으로 주사로 효과가 없으니까 뭘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병원 입장에서는 관절경으로 하는 수술은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서 병원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딱 맞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전 세계의 모든 병원들이 그래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수술이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이에요. 세 번째가 척추 수술이에요. 여러분들 이 중에 아마 그 세 가지 수술 받은 분들 많을 거고, 그래서 그게 요즘 우리나라 의료 개혁에서 과다 진료 뭐 이런 거 필수 의료 하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거에 전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한번 따져보면요. NEJM이라는 게 있어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이게 미국의 뉴욕, 보스턴 그쪽 북동부에 있는 그 지역에서 발간된 학술지인데, 이 학술지는 전 세계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저기에 논문을 하나 실으면 평생의 가문의 영광으로 알 정도로 하는 거예요. 정형외과 의사들은 저기에 논문 실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두세 편 정도 실려 있어요. 나라 전체에서.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거기에 무려 4편의 논문이 실렸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관절경 수술을 해서는 좋아지는 게 없거나 오히려 해롭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0대 중반이 넘었는데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하세요. 그러면 덜컥 수술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의사,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서 이 병원에 갔는데 나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수술하는 거 맞느냐? 아니면 대학병원에 무릎 전공하는 의사한테 만나서 소위 두 번째 의견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55세가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뿌리 파열이에요. 연골판이 이렇게 있는데 요 중간에 조금 찢어지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증상도 없고 나도도 관절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뿌리 부분인데 이게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지하게 아파요. 무지하게 아프고 10명 중에서 8명이 6개월에서 2년 내에 관절염이 확 나빠져서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뿌리 파열인 경우에는 나이가 50, 60, 70, 80, 저는 84세인 분도 이거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지 않으면 너무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가 많고 수술을 하면 그걸 예방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연골판이 찢어져서 어긋나서 관절 움직임을 방해한다. 그러면 그거는 간단한 수술로 좋아질 수 있고, 이게 연골판이 방사형으로 푹 찢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형체가 있어도 뿌리 파열 같은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중년 이후에, 중년이라면 55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 이후에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는 요 세 가지. 그 이외에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부분의 수술은 요 세 가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55세 이후에 무릎 관절경 수술을 권유받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의사 의견도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조건이 또 있어요. 연골은 괜찮아야 되고 다리 모양도 정상이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관절경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관절염이 이미 심해졌다. 옷자다리가 심하다. MRI에서는 병이 있는데 아픈 게 없다. 그러면 관절경을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봐가지고 가령 피부가 백옥같이 빈데 여기 점이 하나 있으면 점 빼지요. 근데 제가 피부과 가서 점 빼면 될까 하니까 점 빼면 남는 피부가 없는데,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MRI에서 뭐 보인다고 찢어졌다고 다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관절경 수술을 하고 나도 증상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관절염이 결국 나빠져서 인공관절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자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환자분은 수술을 해도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증상이 이만큼 좋아질 수 있고 수술하고 나서는 이런 면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나는 지금은 사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수술을 하는 게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는
재활을 섬세하게 해줘야 돼요. 통증도 해소해 줘야 되고 마음의 불안함. 왜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오랫동안 아프니까 불안해 하거든요. 거기다가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감기 몸살 앓고 나서 무리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휜다리 교정술이라는 수술이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오자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펴가지고 똑바로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할 때 내비게이션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는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자다리가 있으면서 여기 관절염이 있어요. 그러면 뼈에다가 금을 내가지고 이렇게 벌려서 고정을 하고 다리 모양을 이렇게 오자다리에서 X자다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체중이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관절경 수술을 같이 하고 연골 결손이 있으면 미세천공술을 하거나 카티스템 같은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수술하느냐? O자다리가 있으면서 안쪽에 관절염이 있거나 X자다리가 있으면서 바깥쪽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O자다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X자다리인 경우에는 허벅지 뼈 쪽에서 수술을 합니다. 나이가 60세 이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쪼그려 앉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인공관절보다 이 수술을 1차로 권유를 합니다. 수술은 말씀드린 대로 O자다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종아리뼈 쪽에서 하고 X자다리가 있고 바깥쪽 관절염이 있으면 허벅지 뼈 쪽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나 O자다리인데 어차피 관절염 올 거라면 다리도 이쁠 겸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 수술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O자다리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은 살짝 O자다리예요. 저도 O자다리예요. 여기 이렇게 좀 벌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O자다리인 경우 90% 이상은 평생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O자다리라고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펠레, 마라도나 이런 사람들 다리가 약간 O자다리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운동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옛날에 몽골인과 이렇게 유전적으로 같다고 그러잖아요. 말 탈 때 요 말 O자다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전적인 문화인류학적인 배경이 있는 거기 때문에 O자다리를 O자라고 무조건 수술하는 건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러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관절염이 시작이 되면 그리고 연골판이 파열돼서 이렇게 O자다리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만 수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줄기세포 치료. 줄기세포 치료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 희망사항인가? 우리 줄기세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인보사라는 거 나왔죠? 이 중에서도 아마 받으신 분 있을지 몰라요. 지금도 줄기세포 치료를 골수에서 뽑아가지고도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효과는 없는데 진료비가 무지하게 비싸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손보험 예산을 가져가는 것 중에 많은 비용이 도수치료하고 그 줄기세포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어떠냐? 이걸 좀 따져봤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학술지에 제가 부편집인으로 있는 곳에 이렇게 이런 컬럼을 발표를 했어요. 효과가 있는가? 안전한가? 가격 대비 성능이 있는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당시에 2020년도에 연구 논문이 23편, 종설이 15편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보니 안전성은 있습니다. 심박한 합병증은 별로 없어요. 효과는 있기도 하고 없다기도 하는데 통증은 좋아지는데 관절염 예방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어요. 문제점은 대부분의 연구가 소규모 연구고 근거가 희박해요. 그리고 비교를 인공관절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하면은 인공관절 대신에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돈이 500만 원, 1000만 원 썼는데 2년 지나서 인공관절 또 한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손해겠어요.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덜컥덜컥 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실손보험에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하지. 병원 입장에서는 인공관절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 병원 수익이 좋은 거예요. 간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내 돈을 안 내니까 인공관절 안 하고 해볼 수 있고, 병원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합병증도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크게 위험한 것도 아닌데 해보지.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그러면서 인공관절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줄기세포 치료를 한 분이 있어요. 한 분. 이분은 56세 여자 환자분인데 왼다리에는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근데 오른쪽 다리에 요 뿌리 파열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연골 결손이 이렇게 심각하게 있었어요. 다리가 이렇게 오자다리가 있고 여기 파열이 있고, 그래서 이분은 오자다리 수술하고 연골판 뿌리 봉합술하고 그런 카티스템 줄기세포 이식술을 같이 했어요. 이게 줄기세포 이식하는 거예요. 연골을 벗겨놓은 다음에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똑바르게 됐죠. 이분은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다녀가셨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잘 지내고 계세요. 대단히 성공해서 관절염도 나빠지지 않았고 지금은 아프지 않다고. 더군다나 이분은 왼쪽이 소아마비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자기 관절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해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인공관절 중에서 반쪽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관절염이 안쪽에만 있고 바깥쪽은 괜찮은 경우에 이렇게 반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달아있는 경우 깎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장점은 여기에 수술이 좀 더 간단하고요. 회복도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하는 거에 비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합병증 위험성도 조금 낮고 무릎도 조금 더 많이 굽혀지고 느낌도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재수술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단점은 수술이 조금 더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그리고 연세가 아주 높아서 뼈가 약한 부분이라든가 변형이 심하면 못해요. 그래서 이런 반치환술은 꼭 적응증이 될 수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하는 겁니다. 안쪽에만 관절염이 있으면서 바깥쪽은 괜찮고 다리가 너무 많이 휘어 있지 않고 인대가 괜찮고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많은 분,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원칙을 딱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관절술은 이게 종결자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관절염이 심하다 이렇게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가지, 지금 7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쪽집게 과외를 해드릴게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누가 언제 받나요? 첫 번째, 우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관절염이 3기 이상이 된 경우, 통증이 기능장애가 내 삶의 질을 떨어지는 경우. 그럼 이거 어떻게 아느냐?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어떠세요? 살 때 무릎 아픈 거로 늘 고생을 하세요? 아니면 사는데 잊어버리고 살다가 가끔씩 아프세요? 그러면 가끔씩만 아파요. 그럼 아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무릎 때문에 내가 사는 게 늘 고통스럽다. 그러면 수술할 때가 된 거예요. 세 번째, 나이는 대략 60세가 넘고 그러면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90세, 얼마 전에 90세인 분 수술을 해드렸고 지금 재활을 잘 하세요. 저 위쪽 나이는 지금까지는 90세 미만, 85세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해요. 90세까지는 따져봐가지고 건강한 분들은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이렇게 봐가지고 몸 상태, 정신 상태, 또 가족들의 서포트, 지원 이런 걸 봐서 결정을 하고,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분한테는 수술을 해드리는 것이 이분의 삶의 질을 분명히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때 제가 수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5단계예요. 관절을 열어서 뼈를 깎아내고 인대 균형을 하고 인공관절을 심고 닫는 겁니다. 이렇게 노출은 이 정도예요. 대개 10cm에서 15cm 뼈를 요만큼 깎아내고, 뼈를 듬뿍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인공관절 들어갈 두께만큼 뼈 끝에서 대략 10mm, 1cm 정도 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대 균형은 관절 들어갈 간격을 딱 맞춘 다음에 인공관절을 이렇게 이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상처를 닫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대략 이것이 수술 시간이 1시간쯤 걸려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 수술을 1시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수술을 딱 피부를 열고 닫을 때까지 대략 30분에서 35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병원에 비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하거든요. 로봇을 쓰면 그게 한 10분에서 15분쯤 더 걸려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렇게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수술은 정확하게만 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어야 합병증이 안 생겨요.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마취는 어떻게 하느냐? 마취는 척추 마취를 할 수도 있고 전신 마취를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척추 마취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전하고 수술 중에도 편안하고 합병증 위험성도 낮으세요. 전신 마취는 척추 마취가 안 되는 경우에 하는데 워낙 저희 병원에서는 이 마취를 잘하고 또 수술을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척추 마취하면 이런 걱정 많이 하거든요. 척추 마취하고 나서 허리가 아프다. 그런데 실제로는 별로 근거 없습니다. 아주 얇은 바늘을 쓰고요. 이걸로 인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통증 조절방, 무통 수술을 하는데 무통주사 혈관으로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24시간은 거의 안 아프고요. 그 다음 48시간까지 조금 아프는데 되게 심하게 아픈 건 몇 시간이에요. 2, 3일 지나고 나면은 재활치료를 잘 할 수 있으세요. 자, 네 번째, 인공관절에 좋고 나쁜 것이 있느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저 돈을 좀 많이 내도 좋으니까 저한테 좋은 거 써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부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어떤 인공관절을 써든 병원에서 받는 돈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제 환자한테 제일 좋은 관절을 쓰는 게 좋죠. 그러면 실제로 좋고 나쁜 게 있느냐? 인공관절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인공관절, 의사, 환자 이런 요인이 있는데 인공관절은 뼈에 잘 맞고 관절 움직임이 좋고 마모가 좋고 뼈의 고정이 잘 유지되고 수술기구가 편리해야 되고 안전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기준을 일반 우리 환자분들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죠. 그건 우리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면은 회사마다 다 자기네께 다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보면은 좋고 나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세 가지만을 골라서 씁니다. 다섯 번째는 로봇 수술을 하면 좋은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로봇을 쓰면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수술이 좀 더 정확하다.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조금만 관절을 열고도 할 수 있다. 덜 아프고 회복도 빠르고 피도 적게 나고 상처도 예쁘다. 이렇게 로봇 수술하는 병원들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냐? 실제 수술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로봇가 척척척척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하고 뼈를 깎을 때만 로봇을 써가지고 이렇게 깎는 거예요. 그리고 뼈를 얼마나 깎을 거냐 하는 판단을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고 뼈를 깎을 때는 윙 하는 그 버 같은 걸로 갈아내는 거예요. 대부분. 그 이외에는 동일합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수술을. 로봇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로봇을 써서 수술을 한다고 실제로 기능이 좋다. 관절 수명이 좋아졌다. 이런 것은 입증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계산하는 것이 실제로 사람이 하는 것도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도 애매해요. 여러분들 수제 수타 우동하고 기계 우동하고 어느 거 좋아해요? 수타. 왜 그래요? 기계로 뽑으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롤스로이스 이런 거는 차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 손으로 만들죠. 명품은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로봇을 가지고 수술을 하면 엑스레이에서 재는 각도는 평균값은 좋아지는데 그 평균값대로 하는 것이 환자한테 좋으냐 하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고 제가 믿기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서울대학에서 2,000예를 컴퓨터 로봇을 써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아주 드문 예를 빼놓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손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수타 우동처럼 맛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드물고요. 로봇 수술을 쓰면 수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비용이 한 무릎당 200만 원쯤 더 들어가요. 로봇을 쓰려면 뼈에 구멍을 뚫기 때문에 뼈가 부러질 수 있고 로봇을 사용하는데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서 의사가 나 인공관절 하는 것도 어려운데 로봇까지 쓰는 걸로 수술을 한다. 그러면 수술이 지옥 같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병원에서 살아남기. 병원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로봇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의사,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병원이 수술하는 거 아니거든요. 의사가 수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판단하기에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하시고 그 의사가 당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해주세요. 이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의사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를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관절이 좋아야 되고 의사가 훌륭해야 되고 환자 요건이 좋아야 되는데 의료진들 중에서 요 세스 그린왈드라는 분은 전 세계 인공관절 의사들이 모여서 공부시키는 CCJR이라는 학회가 있어요. 여기에 의사들이 600명, 700명이 전 세계에서 모시는데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같으면 의사를 어떻게 고르겠느냐? 그랬더니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그대로 정확히 나는 내가 신뢰하는 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요 분들이 제가 무릎 인공관절을 배운 외국 선생님들이고 그래요. 자, 의사가 왜 중요하냐? 의사가 중요한 이유는 수술을 하는 의사도 있고 의사를 돕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게 전부 다 같이 관련이 되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의사이기 때문에 바른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술은 건물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 그러세요. 저 아산병원에 가서 수술하죠. 아산병원이 수술하나요?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수술하죠. 저 서울대학병원에 갈래요. 서울대학병원이 수술하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지막,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아프다는, 저한테 이제 수술하라고 그러면, 아유, 제 옆집에 사는 분이 수술한 지 1년이 됐는데도 아프대요. 아유, 저희한테 하면 안 그런데. 아니요, 선생님한테 수술하는데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민망하죠. 이제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수술하고 나서 아픈 원인을 왜 저라고 없겠어요? 그런 분들을 쭉 모셔가지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대부분은 아직 좋아질 때가 충분히 지나지 않아서 그래요. 6개월, 1년 정도까지는 돼야 편안합니다. 그때까지는 누구나 다 조금은 아파요. 두 번째는 합병증이 생기면 아파요. 그래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은 거, 감염이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안 생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의사, 좋은 병원을 만나서 수술을 하셔야 되고 인공관절은 재수술 없이 한 번 평생으로 끝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릎은 잘 나았는데 허리나 고관절이 아프면 그것 때문에 연관통으로 관절염을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에 병이 없는지 합병증은 생기지 않았는지 본 다음에 허리 사진하고 고관절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고 그 다음은
우울증이 있거나 치매가 있는 분들은 계속 아프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거 중요해요. 너무 이른 수술. 무릎 수술이 아프니까 저 빨리 수술해 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이유에서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관절염 3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자분은 3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하게는 이렇게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데 수술을 하면 아픈 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프다고 저를 원망하는데 수술까지 했는데 계속 아프면 저하고 환자분하고 원수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한테 아침 시간마다 늘 하는 아침 기도문에 나오는 이 라이놀드 리버 목사님의 그거거든요. 기도문 첫 번째가 그래요.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까 제가 그랬죠. 무릎이 아프면 덮어놓고 병이구나 생각하지 말고 병이면 치료를 받으면 되겠죠. 병이 아니고 상황이면 상황을 바꾸고, 병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내가 괜히 걱정하는 거다. 그러면 내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기도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고, 아직 시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안심하고 재활을 좀 더 하면 되고, 척추나 고관절에 병이 있으면 별도 치료를 해야 되고, 우울증이나 치매가 왔다 그러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드려야 되고, 너무 이른 무릎에 수술했다 그러면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잘 이끌어서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요 조감도는 저희가 지금 병원 이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 금년 12월에는 지금은 TK 정형외과인데 판교 TK 병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수술장, 병실, 재활시설도 이제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1층에는 여러분들 건강 상태를 철저하게 지키고 노후 관리를 하는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시간이 1시 50분이 돼서 정확히 40분 정도를 썼거든요. 여러분들 기지개 한번 좀 펴볼까요? 기지개 한번 쭉 펴보시고. 좋습니다. 네, 고개도 뒤로 제끼시고.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몸 왼쪽으로 쭉 돌려보세요. 오른쪽으로 쭉 돌리시고.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TK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박혜미 과장님을 모셔서 이런 수술을 고려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병증 없이 수술할 수 있나에 대한 강의를 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과장님은 아산병원에서 가정의학과 트레이닝을 받으셨고 저희 TK 정형외과에 합류를 해서 수술 전후 환자분들의 전신적인 걸 보살피는데, 저희 병원 선생님이라서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짜임새 있게 심도 있게 공부한 사람은 적어도 제가 근무했던 서울대학병원에는 없었어요. 자, 박혜미 과장 박수해서 환영해 주세요. 네, 소개받은 가정의학과 박혜미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강의 드릴 내용은 수술 후에, 수술 전후입니다. 수술 전후에 이제 합병증,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수술을 결정할 때 이런 합병증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이런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술 전, 그 다음에 수술 직후,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은 의사뿐만 아니고 이제 환자분들의 컨디션이나 어떤 전신 상태에 따라서 그 회복의 정도가 아주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쉽게 수술을 앞두신 분들 또는 수술하신 분들, 그다음에 수술 중에 회복기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무릎 수술 후 합병증 없는 회복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앞에서 김태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인공관절 수술, 오늘날 인공관절 수술은 이전보다 예후가 많이 좋습니다. 합병증도 적고 수술하신 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하시고 나면 이전에 있었던 통증이 많이 완화되고요. 그다음에 기능도 회복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술 전후에 이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감염 또는 혈전증 또 상처가 잘 회복되지 않는 등 이런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전후의 관리는 이렇게 의료진들과 환자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수술 전 준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또 제가 해드리는 부분, 그다음에 수술 직후, 수술을 한 당일, 그다음에 수술하고 입원 기간에 또는 재활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관리, 세 번째로는 수술 후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꼭 지켜야 할 핵심 수칙,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수술 전 준비입니다. 수술 전에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이제 무릎 수술을 결정하시고 환자분들과 같이 저한테 오시면 제일 먼저 묻는 부분이 저희 아버님 연세가 80세신데 수술한 컨디션이 되시나요? 이렇게 제일 먼저 물으세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죠. 처음에 첫 번째로 건강 상태 점검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첫 번째로 건강 상태 점검에서 그리고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혈관계 점검인데요.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관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심장, 두 번째 뇌. 우선순위를 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들 우리가 심혈관계 점검인데요. 이 중에서 혈압, 고혈압, 수술 중에 혈압 상승으로 인해서 심혈관계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시면 제가 고혈압이 있는지 제일 먼저 체크를 하고 혈압약을 드신다고 하면 이런 혈압약으로 지금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보통 혈압은 140에 90 수술 전에 이렇게 추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목표로 두고 만약에 이것이 넘거나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약을 변경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전도 검사 및 심장 기능 검사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전에 심장 초음파 등 심전도 검사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 검사를 해보면 자심실이 좀 커져 있거나 아니면 허혈 징후, 허혈은 말 그대로 심장벽 일부가 뛰지 않는 경우 이런 걸 말하고, 그리고 부정맥, 발견되지 않는 부정맥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어르신들이 난 그냥 가슴이 답답한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불안해서 가슴이 빨리 뛰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검사를 해보면 부정맥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정맥 치료를 먼저 하고 부정맥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수술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자, 내분비 및 대사 상태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병들이 있습니다. 혈압뿐만 아니고 고지혈증, 당뇨, 비만 관련된 것들은 보면 심혈관계뿐만 아니고 폐, 그 다음에 신장, 콩팥, 상처, 감염 등의 다양한 합병증이 좀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혈압, 고지혈증, 당뇨 진단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하다 보면 옛날에는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정상이 되어서 이제는 다 안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다시 고지혈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영양 상태.
일단 영양 결핍이 있는지 또는 빈혈이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수술하기 전에 빈혈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치료를 하고 주사도 맞고 약도 드시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단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회복을 하시고 그다음에 영양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까지 회복을 하고 수술하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력, 근력, 위약도 평가인데요. 어떤 분들은 80세신데요. 무릎이 불편하셔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상체나 이런 몸에 근육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근육도 비교적 괜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60세 초반이신데도 불구하고 몸에 근육이 많지 않고 걷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위약도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체중 감소가 최근 있는지, 근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는지, 그다음에 보행 속도가 너무 원래부터 느리지 않는지, 그다음에 피로감 등의 위약성 평가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근감소증이 있는지 봐야 하는데요. 근감소증이 있으면 회복 후, 그러니까 수술 후 회복 재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감소증이 있는지도 평가를 하고 어느 정도 회복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이것은 인바디 많이 들어보셨죠? 인바디라고 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면 여기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골격근 지방 분석. 얘는 골격근, 그러니까 근력과 지방이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부위별 근육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팔, 여기 보면 팔, 다리, 몸통, 그다음에 왼쪽 팔, 오른쪽 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모두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분 보시면 상체, 오른팔, 왼팔에는 근육이 어느 정도 있지만 보시면 왼쪽 다리 근육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랜 시간 왼쪽에 통증을 앓고 또는 골관절염 때문에 약간 고생을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SMI 수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감소증의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수치고 저 수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내가 내 나이에 비해서 근육량이 부족하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신체 균형 평가라고 해서 보면 이분은 상하체가 불균형입니다. 뭐냐면 상체는 근육량이 어느 정도 붙어 있으신데 하체 근육이 없어서 상체에서 눌리는 힘이 너무 강해서 골관절염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왜 무릎이 아프시구나, 왜 왼쪽 무릎이 아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분비, 아까 내분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당뇨입니다. 우리가 지금 65세 기준 어르신들 기준으로 당뇨는 10명 중에 4분 정도 병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보면 당뇨는 수술하는 데 있어서 또는 수술 전, 후 회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 난 당이 있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 무릎 수술한 그 인공관절 자체에 감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그 레포트에 보면 논문입니다. 저희들이 쓴 논문 중에 당뇨 환자의 경우 수술 후 감염, 수술 후 인공관절 또는 전신 감염을 모두 말합니다. 확률은 다른 사람의 1.26배,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고혈당이 있으면 수술 후 감염은 2.8에서 3.4배, 한 3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첫날 공복 혈당이 137은 높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네, 이렇게 당뇨가 있으시고 조절이 잘 안 되는 공복 혈당이 있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내 관절을 심었는데 그 관절에 감염이 될 확률이 무려 4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논문들을 근거로 봤을 때 당뇨는 조절이 잘 돼야 됩니다.
잘 조절이 돼야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을 같이 봅니다. 당화혈색소는 8 기준으로 8 전후 왔다 갔다 이 정도면 합병증이 그나마 위험성이 좀 줄어들겠다라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의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70세 여자분이시고요. 이분은 2024년 12월 25일 날 저한테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 수치가 9.6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당뇨는 6.5가 넘으면 진단이 되고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점이 넘으면 선생님들이 인슐린도 좀 고려하셔야겠는데요. 9점, 10점이 넘으면 이거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치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9.6이에요. 근데 드시는 약들을 보니까 약을 드시긴 드시지만 조금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당뇨약 드신 지 10년 이상 되셨는데 현재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드시는 약들을 제가 다 점검해서 그거를 다시 바꿔드렸고 그 다음에 인슐린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이제 맞으시는 인슐린을 같이 사용하고 제가 3주마다 이분을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 날 보시면 9.5 공복혈당도 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예요. 아까 제가 우리 병원은 기준을 8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8 전후. 제 예상에 이분은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3주 뒤에 또 봤습니다. 3주 뒤에 9.0, 또 3주 뒤에 8.3, 그죠? 또 3주 뒤에 7.4, 됐네요. 8.4, 7.4까지 내려가고 공복 혈당이 115 정도 내려간 게 2월 18일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한 2달 만에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을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무릎 수술을 하셨고 2025년 3월 11일, 18일 양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그 후에 한 2달 남짓 있다가 다시 오셨는데 당화혈색소 6.1. 본인은 평생 저런 당화혈색소를 가져본 적이 없으시대요. 이 6.1. 그래서 계속 이제 저한테 잘 오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9.6에서 7.4까지 잘 안전하게 떨어뜨리고 나서 이제 무릎 이후에 잘 봤더니 합병증 없습니다. 감염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상처 회복 속도도 다른 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던 분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술 전 검사를 합니다. 수술 전 검사를 할 때 이런 거를 통해서 내 전신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보면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일단 마취를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평가를 합니다. 일단 마취에 관련된 것은 심장뿐만 아니고 폐 이런 것들로 관련이 있어서 일단 안전하게 우리가 마취를 할 수 있고 잘 깨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취 후에 합병증은 없을지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염 예방. 우리가 감염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감염은 생각보다 무서워요. 감염이 일어나면 어떤 경우에는 관절을 다시 뽑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예민하게 보는 그런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어떤 감염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이 아닌가요? 아주 쉽게는 우리가 감기도 호흡기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호흡기 상태 가래, 기침 등이 있지 않는지 그리고 아주 적게는 방광염 이것도 감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지 미리미리 제가 파악을 해서 추후에 이런 감염들로 인해서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혈액 응고 상태 평가. 지금 이게 수술 전 검사들에서 하는 일들인데요. 수술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출혈이 조금 생기는데 이것들이 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출혈이 일어나고 우리가 예측하는 만큼 출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출혈이 멎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근데
혈액응고 관련된 병이 있으시거나 또는 항응고제를 오래 복용하셨거나 하면 출혈 위험이 다른 사람보다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하면 그런 병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수술 전 검사를 딱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평소에 피가 잘 안 멎는 것 같아요. 멍이 잘 드는 것 같아요.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게 병 때문에 그런 건지 병적인 수준은 아니고 무사히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인지 체크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 무릎 MRI 등을 통해서 검사를 해서 당연히 우리 교수님이 수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변형 정도가 어떤지 파악하는 그런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앞에서 제가 전신상태 점검하죠. 그 전신상태 점검하는 게 보통 기저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저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은 수술 중,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술 후에 회복 속도가 평균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금 이것을 앞당길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수술 전 검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수술 전 준비.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건강 상태 점검. 두 번째는 복용량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드시는 약들을 모두 가지고 오시라, 제출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보는 게 이제 항응고제, 출혈과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아스피린, 그리고 피 묽어지는 약 이런 것들 제일 먼저 보고 끊어야 될 약이 있는지 상황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뇨약 보는데 고혈압약 이렇게 봅니다. 당뇨약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한 기준치가 있고 어떻게 하면 합병증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는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약을 조절해 드립니다. 그리고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도 혈압약을 드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저는 피검사를 한 적은 거의 없고요. 그냥 약만 뭐 5년 동안 타다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혈압약이 나의 그 수술받을 상태의 혈압과 좀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진단받은 질환 또는 무슨 수술받은 이력 그리고 복용약을 숨기지 않고 모두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 뭐 우울증 또는 수면 장애로 통해서 이렇게 장기간 약을 복용하셨더라도 그런 약들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점검하고 미리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복용약은 아까 항응고제 말씀드렸는데 약제 종류에 따라서 수술 전 중단 일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기준이 다 있고 어떤 약을 복용하시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7일, 어떤 것은 5일, 어떤 것은 2일, 어떤 것은 1일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복용하시는 모든 약을 다 제출해 주시는 경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을 알 수 없는 한약, 보조제, 건강기능식품은 수술 1주 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헐적으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어떠한 유산균을 안 먹으면 변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 유산균을 사진 찍어서 성분을 저에게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성분을 보고 수술 전후에 복용해도 문제 없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술 전후에 약을 다 제출하셨더라도 그 사이 또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약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알려주시면 제가 또 체크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 건강상태 점검, 두 번째 복용약 점검, 세 번째 수술 전 준비하실 때 내용은 근력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은 우리 재활 선생님이 수술 전에 한번 진료를 보시고 어떤 재활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재활 선생님이 더 전문가시고 잘 아시는데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수술 전에 근력 운동은 회복 속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무릎 주변 근육의 수술 후 보행과 재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논문에 따르면 수술 전 운동, 아이고 나 이제 수술하는데 운동 안 할래요, 이게 아닙니다. 수술하고 더 잘 재활하고 더 회복하고 더 잘 무릎을 사용하시고 걸으시려면 수술 전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수술 후에 통증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회복하는 속도, 그리고 삶의 질, 부작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운동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3가지 운동으로 보시면 되시는데, 보면 무릎 신전 운동 이렇게 하고 무릎을 이렇게 핀 상태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무릎 신전 운동, 그다음에 발목 펌핑 운동 이렇게 까딱까딱, 무릎에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무릎 펴기 운동, 이렇게 3가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다행인 것은 TK에서는 우리가 수술 전에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활 과장님의 상의를 통해서 수술 전에 준비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수술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전신 건강 상태 점검. 2번째로 해야 될 것, 적절한 약 관리죠. 3번째로 해야 될 것, 근육 강화 운동.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전신 건강 상태 점검. 2번째로 해야 될 것, 적절한 약 관리. 3번째로 해야 될 것, 근육 강화 운동. 이 3개가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술 직후 2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는 이제 오후에 수술을 할 예정이시고, 그리고 수술 직후는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취 후 조기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전신 마취 후에는 약간 호흡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전신 마취에 의한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척추 마취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혈은 인공관절 수술 자체는 이렇게 관절을 이렇게 심는 수술이기 때문에 출혈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출혈은 저희가 그 정도는 예측할 만한 정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이제 과다한 출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필요시 수혈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수혈보다 피를 잘 생성하도록 하는 호르몬 또는 약, 이것을 선호합니다. 이거 먼저 해보고, 대부분은 이렇게 주사를 맞고 하시면 회복은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사항인데, 수술 후에 조기 보행, 빨리 걸으셔야 되는데,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그냥 누워 계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24시간 또는 48시간 내에 조기 보행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왜 빨리 걸어야 되나요? 첫 번째, 폐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2번째, 많이 누워있으면 근육이 약화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번째는 장 운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4번째는 혈전 방지. 요 4가지 이유로 될 수 있는 빨리 걷고, 그러면 빨리 걷는 것은 우리 그 병동에 있는 의료진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빨리 걸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빨리 걸었을 때 이 혈전 방지, 이게 혈전이라는 것이 수술 직후에는 제일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면 이 혈전이 생기지 않게 수술 후 24시간, 48시간 내에 중요한 것은 의료진 지도하에 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 운동, 발목 펌핑 운동 아까 보셨죠? 그 발목 펌핑 운동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응고제를 투여해서 혈전 예방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직후는 호흡 출혈 조심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조기 보행. 조기 보행,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수술 후죠. 수술 후. 자, 수술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정형외과 논문에 잘 나와 있는데, 보면 여기 보면 ERSA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수술 전에 건강 상태를 최적화해라. 수술 전에 가장 건강한 상태로 수술을 받아라. 그 다음에 빠른 보행, 그리고 재활도 조기에 시작해서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것. 세 번째,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다학질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사뿐만 아니고 우리 마취과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물리치료 선생님, 우리 영양사 선생님까지 모두 그 환자분을 위해서 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프로토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프로토콜 했을 때 그러면 얼마나 좋나요? 라고 하는 걸 결과로 보면 일단 입원 기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면 회복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연구를 해봤더니 한 2, 3일 정도는 회복 속도가 더 빠르더라. 두 번째는 수혈률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혈도 적고, 이제 안전하게 잘 수술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통증이 많이 감소되더라. 또 관절 가동 범위 향상에 효과적이더라. 우리가 수술하시고 나면 이렇게 관절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그런 회복 속도에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관리에서 첫 번째는 상처인데요. 우리가 무릎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수술한 자국에 상처가 생기겠죠. 그래서 상처 부위는 깨끗하게 하고, 샤워하는 시점은 의료진의 허용 시점에서 샤워를 하시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저희가 이제 거의 매일매일 봐드리는데, 이제 발정, 빨갛게 되는 것, 또는 그 주위의 열감, 그 다음에 고름 등이 나타날 수 있는지 보는데, 이것은 저희가 병동에 입원해 계실 때 거의 매일 체크를 하기 때문에 변화 상태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 운동인데, 재활 운동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재활,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자 할 수 있는 재활, 그쵸? 근데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과 같이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전문가니까,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이런 거 어디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안전하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겠죠. 근력 운동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자가 운동인데, 문제는 이제 자가 운동인데, 이제 앉는 것을 보면 우리가 수술 직후에는 그냥 바닥에 앉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적절한 높이의 의자에 앉아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걷기, 처음에는 보행기를 사용하시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회복 시점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독립보행을 하시는 게 좋고, 무릎 굽히기 운동은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서히 굽히고 반복하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 후에도 우리가 통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약을 드시게 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통증 조절제는 규칙적으로 복용을 하고, 필요할 때는 주사 치료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너무 많으면 재활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통증 조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수술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혈전 방지하기 위해서 혈전제 또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정해진 기간만큼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생제인데요. 항생제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복용하시는 건 아니고, 다 맞는 건 아니고, 일단 감염 의료진이 허용한 기간만큼만 정확하게 복용해야 되고, 이 약 복용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수술 후 관리. 제가 이거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수술 후에 아유 저는 기력이 없어요. 하나도 못 먹겠어요. 속이 안 좋아서 식사를 잘 못하겠어요. 배가 너무 불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또 아유 변비가 있어서 화장실 가기 너무 힘들어요. 설사랑 변비가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드려야 되나. 일단 당연히 생활습관 관리에서 균형 잡힌 식단은 중요한데 어떤 식단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단백질,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빨간색, 살코기, 두부, 생선, 계란. 우리 병원은 입원하시면 우리 밑에서 식당 여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식단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드셔야 되나? 살코기,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하고 조직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근감소증이 있었던 분들은 근감소증이 더 이상 악화하지 않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칼슘, 비타민, 특히 비타민 D가 뼈 건강을 강화시키고 과일, 채소 등은 염증 감소,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논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 전후 필수 아미노산, 이게 뭐냐면 단백질을 쪼개 놓으면 아미노산 단위가 되고 아미노산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많이 드셔야 근육 위축, 억제 및 속도, 회복 속도가 가속화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게 비타민 D가 적으면 좀 회복하는데 힘들더라. 그리고 늦게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핵심은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D.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매일 식사량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식사량이 부족하시면 필요한 영양제도 드리고 어떤 영양제가 적절할지 판단해서 개별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하면 영양수치라는 게 있어요. 영양수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저희가 영양제 주사도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아미노산 제제도 드리고 해서 최대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충분한 수분 섭취,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무슨 상관인가요? 자, 충분한 수분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독소 배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변비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변비를 예방하고 그리고 약물 흡수, 그다음에 효율,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하루에 1.5리터 이상 물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그러니까 입원해 계시는 동안 여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의 집에서 자는 거이니까 수면이 잘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 주무시도록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깊은 수면 단계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조직을 재생하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면역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주무시는 것, 잘 드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 당연히 금연하셔야 됩니다. 왜 금연은요? 혈액순환과 상처 치유를 그러니까 흡연을 하시면 상처 치유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금연 일정은 수술 전 한 4주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고 수술 이후에도 금연을 6주 정도까지는 하시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만약에 뭐 열이나 붓기 또는 뭐 통증이 갑자기 악화됐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수술 후 관리의 목표는 첫 번째 상처 관리, 두 번째 재활 운동, 세 번째 약물 복용과 생활 습관 개선.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상처 관리, 두 번째 재활 운동, 세 번째 약물 복용 및
생활 습관 개선. 네, 이렇게 하시면 합병증이 최소화되는 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꼭 지켜야 할 핵심 수칙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 전에 중단 약을 확인하고 중단 일수를 지켜주세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약에 한해서는 수술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수술 전까지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자, 제가 감염 평가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감기 걸리는 것, 호흡기 질환, 방광염 이런 세세한 그런 감염들은 혈행성 감염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어디에 감염이 있으면 그것이 그 감염이 그 균이 피를 타고 계속 이렇게 돌다가 무릎에 안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흡기 질환이나 방광염 등이 있으면 제가 선제적으로 미리 치료를 먼저 다 해드립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감기 등 이런 관리 조심하시고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하시면 되시겠죠, 그렇죠? 세 번째, 수술 전에 변경된 약이 있거나 추가된 약이 있으면 병원에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아시겠죠? 그렇죠? 끊어야 될 약 또는 조절해야 되는 약 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수술 전후 금연, 금주. 금연. 담배는 혈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 증이 있는데 수술 전후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혈관 질환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 금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후 재활은 꾸준히 하셔야 돼요. 수술 후뿐만 아니고 수술 전에도 재활을 하셔야 회복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빠르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열이 나거나 또는 어제까지 괜찮은데 급격하게 무릎이 안 구부러지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하면 조기 내원하시고 붓기가 너무 심해도 이렇게 조기 내원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자,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천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가 합병증 없는 빠른 회복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질문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두 가지만 이게 뭔데? 아까 수술 후 잘 관리에 CPM을 수술하는데 무조건 꺾기 운동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네. CPM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꺾기 운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무릎 꺾기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 들었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원장님은 전신 마취를 원칙으로 한다는데 과장님 말씀은 척추 마취를 한다는데 어느 게 맞는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죠? 우선 두 번째부터 제가 발음이 안 좋았나 봐요. 척추 마취를 기본으로 하고 척추 마취가 정 안 되는 경우에 전신 마취를 하는데 그 경우에도 큰 문제는 안 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됐죠? CPM이라는 거는 기계로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 주는 건데 그거는 병원에 계신 동안에만 하는 거고 집에 가서는 하실 필요 없고요. 그거는 무릎을 한 90도 정도 굽혀지고 나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계신 동안에만 하고 무릎에 침대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사정이 있어서 집으로 바로 퇴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집으로 대여를 해서 하시는데 일단 90도 이상이 굽혀지고 나면 CPM은 크게 효과가 없으니까 그거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이제 급한 꼭 하셔야 되는 질문 있으면 한두 분 정도 더 모시고 제가 오늘 옆에서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박혜미 과장님이 강의를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혜미 과장님이 의과대학 오시기 전에 선생님을 하셨어요. 쪽집게 선생님을 거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강의 들으면서 저는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죠? 네, 다시 한번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자, 질문.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 정도, 제가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거 받아드릴 거고요.
화장실은 조기에 있고 뒤쪽에 음료수 드실 수 있으니까 15분까지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2시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저희가 계속 남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